끝납니다. 박한철 소장. 지금 한 달 조금 남았는데요. 다음 소장 준비하고 있습니까? 헌재 소장의 임기는 사실은 이제 임기가 6년입니다. 6년인데 본인이 처음에 이제 헌법재판관이 된 때로부터 6년만 근무하겠다. 처음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임기 문제에 관해서는 그 임박해서 아마 본인의 뜻이 있을 것이고 그 판단 뒤에 또 나머지 판단이 이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임기가 1월 30일 끝나지 않습니까? 아니, 임기가 본래 헌법재판관 재판장이 되면 그러면 이제 그때로부터 6년이 본래 임기입니다. 본래 임기인데 지금 헌법재판소장은 그 이전에 헌법재판관이 되었습니다. 본인이 이제 그 헌법재판소장이 되면서 내가 앞으로 임기를 다 하지 않고 앞에 헌법재판관 때 처음 시작한 때 그때로부터 6년 그 뒤에 내가 그만두겠다 이렇게 말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1월 말이라고 하는 것은 헌법재판소장으로 취임한 그때로부터 6년이 아니고 그 앞에 헌법재판관이 될 때 그 시점 그때로부터 6년이 내년 1월 30일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는 본인이 그 임박해서 다시 의사표명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본인이 헌법재판소장으로서 6년이 안 됐기 때문에 더 할 용의가 있다면 더 할 수도 있는 겁니까? 지금 법제상에는 헌법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장도 마찬가지로 헌법재판관이니까 6년입니다. 근데 지금 취임한 지가 4년 조금 더 지난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2년, 소장으로서 2년기가 더 남았기 때문에 연장될 수도 있다. 이 말씀이죠? 그건 본인이 판단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더 하겠다고 할 수 있다. 그럼 새로 임명할 필요가 없네요. 아니, 그 부분에 관해서는 본인이 이제 판단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인사 요인이 생기면 그 부분은 또 그렇게 별도로 판단할 일이라고 봅니다. 법무 나오십시오. 태블릿 PC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 검찰에서 최순실 거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국민들에게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그게 왜 최순실 건지. 이미 공보를 충분히 했었던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의 특별수사본부는 태블릿 PC에 저장된 각종 자료 등 그 다수의 증거를 분석한 결과 최순실이 태블릿 PC를 사용한 것으로 판단하였던 것으로 그렇게 보고받았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국민들이 보고 있잖아요. 네, 그 부분은 이미 중앙지검 수사팀에서도 그 최순실이 머물렀던 장소에서 그 태블릿 PC가 사용되었던 흔적이 일치가 되고 또 어떤 그 최순실의 사적인 가족 사진 같은 것들이 그 태블릿 PC에 있는 점 이런 점 등을 종합해 봤을 때 본인의 것으로 판단한다고 보고받았습니다. 그 태블릿 PC가 정호성의 증거로는 채택이 되었는데 최순실 본인의 증거로는 채택이 안 된 거 맞습니까? 그 부분은 지금 아직 재판이 본격적으로 진행되지 않고 공판 준비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어느 부분에 대한 증거로 쓸 것인지가 아직 최종적으로 다 종결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현재로서는 공무상 비밀 누설에 증거로 사용될 계기라고 공판 준비기일에서 검찰이 밝혔던 것으로. 그럼 정호성이 비밀 누설했기 때문에 정호성의 증거로는 채택이 된 건 맞다 이 말이죠? 채택 여부는 제가 한번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런 증거로 신청할 계획을 밝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호성의 증거로 채택하겠다는 계획은 밝혔다? 검찰이 그런 입증 계획을 공판 준비 기일에서 설명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어제 보도에서 CCTV를 확인하니까 그 태블릿 PC가 무단 반출이 확인되었다는 보도가 있었고 또 일부에서는 절도에 의한 것이라는 진술도 나왔는데요.
수사관이 적법하지 않은 방법으로 얻은 것은 증거 능력이 없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것은 수사관이 아니라 만약 언론사가 적법하지 않은 방법으로 입수한 증거는 증거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부분은 좀 더 깊이 판단해 봐야 될 부분이긴 하지만은 일반적으로 위법 수집 증거의 증거 능력을 배제할 때에는 수사기관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획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그런 법리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애매한데요. 그러면 수사기관이 불법으로 수집한 건 아니고 만약에 이번 사건에 있어서 수사기관이 불법으로 수집한 그러면 부분은 그거는 없습니다. 증거 능력이 있다고 봐지네요. 수사기관이 불법은 아니니까 언론사가 절도를 한 것이라도 그 부분은 결국 최종적으로는 법원에서 판단할 사항인데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 어떤 증거물의 증거 능력이 있다 없다 하고서 이 법무부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증거 능력이 없는데 증거로 채택할 계획을 가지는 겁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저희가 증거로 증거로 검찰에서 채택하겠다는 것은 검찰에서 증거로 신청을 했다는 할 계획을 그러니까 증거 능력이 있으니까 증거로 채택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증거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면 적어도 검찰 그런- 입장에서는 말 하고 안 하는 것도 재판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사건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법원의 판단에 앞서서 법무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판단을 얘기하는 것이 사법을 존중하는 태도가 아닐 수 있어서 제가 말씀을 신중하게 드리는 것입니다. 검찰이 어떤 입장을 가졌는가를 묻는 겁니다. 예. 검찰이 증거로 채택하겠다고 하는 것은 증거 능력이 있기 때문에 채택하는 거 아닙니까? 그건 검찰에서는 그렇게 판단하니까 그런 계획을 갖고 그렇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절도한 거지만 수사기관이나 검찰이 절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증거 능력이 있다고 판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검찰에서는 그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증거로 신청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뭐 있습니다. 사법은 어떻게 판단할지 봐야 되겠지만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교육부 장관 나와주십시오. 좀 전 질의답변에서 국정교과서 예. 여론 수렴한다고 했는데 예. 국정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여론도 수렴하는 겁니까? 원래는 그 내용에 대한 의견을 받는 목적으로 웹상에 공개를 했습니다마는 의견을 주시는 분들이 국정교과서에 대한 찬반에 대한 의견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럼 국정을 할 것이냐 이 정부 내에서 예. 국정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여론도 반영을 할 계획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현재까지 접수한 내용을 보면 이제 부정적인 평가가 한 63%, 긍정적인 평가가 한 34%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시요. 부정적인 평가가 6.3%, 63%, 그 다음에 긍정적인 평가가 34%. 국정 여부에 대해서. 예, 그럼 여론을 반영해서 잘 결정해 주시고요. 예.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모든 역사 교과서보다 이번 교과서가 더 좋은 정확한 내용이라고 생각하시죠, 장관은?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럼 당당하게 하세요. 다음 정권 때 민간인 신분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교과서를 더 많은 국민들한테 확산시키는 그런 NGO 만드셔가지고 본부장으로 뛰세요. 이게 더 좋은 교과서다. 예, 하여튼 힘으로 누르지 말고 당당하게 다른 교과서랑 경쟁해서 이기십시오. 그것이 정정당당한 보수의 모습입니다. 힘으로, 국가의 힘으로 이념, 역사를 밀어붙이는 게 정정당당한 보수의 모습이 아닙니다. 장관님. 이건 교육의 문제를 다수 국민이 국정을 반대하고 있고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국정이 다음 정부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지금 강행하게 되면 학생과 학부모에게 엄청난 혼란이 옵니다. 그 혼란의 주인공이 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런 점을 저도 가장 우려하고 그런 국민 여러분들이 이제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총리님 마지막 질문입니다.
지난번 재벌 청문회에서 정경유착의 한 고리가 준조세라는 게 확인되었습니다. 고본무 회장은 입법을 통해 준조세를 막아달라. 최태원 회장은 실질적으로 준조세가 없어진다면 법인세를 더 낼 용의가 있다. 준조세가 실질적으로 폐지되면 법인세를 더 낼 용의가 있다는 것이 많은 재벌 총수들의 의견입니다. 한총리께서 준조세를 실질적으로 없애는 그런 정책을 추진할 용의가 적절치 못한 그런 준조세는 정리가 돼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관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보수의 시대를 열어나가야 한다. 정성의 수사 감사합니다. 하태기 영화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송규석 의원의 소개로 광주 서구 지역위원회 17인이 본회의를 방청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정의당 비례대표 이정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국회의원 이정미입니다. 한교안 총리 나와주십시오. 선배, 동료 이런 후배는 없냐? 지랄한다. 예, 총리님. 총리님은 지금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보고를 받거나 지시를 받거나 혹은 상의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런 일 전혀 없습니다. 어떤 보고도 지시도 상의도 없습니까? 없습니다. 네. 민정수석이 탄핵 직전 교체되었습니다. 직무정지된 대통령을 변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있는데요. 민정수석으로부터는 보고를 받거나 지시를 하거나 상의를 하십니까? 보고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근에 어떤 것을 보고받으셨습니까? 예, 뭐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은 꼭 필요한 부분들에 관한 국정에 보고를 대한 받고 질문을 드린 있습니다. 것이기 때문에 어떤 부분을 보고받으셨습니까?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하겠다는 부분도 보고가 있었고요. 또 필요한 검증에 관한 이런 보고도 있었습니다. 지난 16일 국정조사 특별위원들이 청와대를 현장 조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출입이 거부됐습니다. 청와대 누구의 지시로 출입을 거부했습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하지 못한 내용입니다. 지금 청와대 경례 책임자 아니십니까? 청와대 경례 책임자 아니시냐고요? 경례? 네. 저는 대통령 권한 대행입니다만은 그 안에는 제가 지휘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지휘할 수 없는 부분도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청와대 경례 책임자가 누굽니까? 그럼 박근혜 대통령입니까? 경호 업무에 관해서는 경호실장, 또 대통령 보좌에 관해서는 비서실장, 또 이 안보 문제에 관해서는 안보실장이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책임 권한의 총책이 누구냐고요? 의원님 그런 말씀이라면 총체적으로는 최종적으로는 제가 지휘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번에 현장 소수 거부에 근거가 됐던 것이 형사소송법 110조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이 항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오히려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 지금 상황에서는 이것을 적극적으로 해석을 해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황에 따라서 법을 해석할 수는 없고 법은 법 그대로 해석하는 것이 옳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또 필요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이고
물론 이제 그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지금 상황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 점, 그 두 가지 점을 같이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오래 고려하시고 너무 오래 검토하세요. 지금 바로 당장 일어나야 할 일인데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라고 했습니다. 여쭙겠습니다. 지금 압수수색으로 생기는 국가 피해가 더 큽니까? 아니면 압수수색을 방해해서 국정농단의 진실을 은폐하는 피해가 더 큽니까? 어떻게 그 생각하십니까? 어느 피해가 더 크다고 말할 수는 없고 다 지켜야 될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압수수색으로 생기는 피해와 압수수색 거부로 생기는 피해 중에 어떤 것이 더 큰 것인지 지금 판단하시지 못하겠다는 겁니까? 아니 그걸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아, 그렇습니까? 작은 가치도 소중할 수가 있는 거고. 총리님,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보안소님은 청와대를 제 집처럼 드나들었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은 압수수색을 거부하고 국회의원들이 국정조사를 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 이게 지금 정상적인 상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좀 더 챙겨보겠습니다. 지난번에 결국 경내가 보안시설이기 때문에 관계 법령에 의해서 응하기 어렵다 이렇게 답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다른 새로운 그 계획이 있다면 그 부분에 관해서 또 아마 검토를 별도로 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부터 특검 수사가 시작이 됩니다. 아까 분명히 청와대 경내 총괄 책임자는 총리님이라고 답하셨습니다. 경호실에 압수수색 받으라고 지시하셔야 됩니다. 지시하시겠습니까? 요구가 오면 우선은 기본적으로는 뭐 그런 부분까지 다 총리가 또는 총리 권한대행이 다 하겠습니까? 현장에서 판단할 일이고 또 현장에서 판단이 어려워서 제게 지위를 올리면 또 저도 같이 판단을 하도록 이미 그렇게 벌어진 하겠습니다. 일이고 이미 준비하고 계셔야 됩니다. 특검 수사 받으라고 지시하시겠습니까? 압수수색? 일단 압수수색 청구가 돼서 영장이 나오면 그것이 아마 제시가 될 겁니다. 그러면 무엇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할 것인가, 무슨 사유로 하는 것인가, 그 자료를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이지 압수수색이라고 해서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매번 사법부가 판단해서 내린 압수수색에 대해서 총리님이 왜 판단을 하십니까? 그것을 받아들이면 되죠. 기본적으로 법의 제약 요소가 있지 않습니까?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그런 부분에 관해서 같이 검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특검은 수차례 청와대 압수수색이 국정농단 사건을 규명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총리님이 이것을 거부한다면 특검 수사 방해입니다. 총리는 대통령 방탄대행이 아닙니다. 즉시 특검 수사에 협조하시기 바랍니다. 총리님은 지난 11월 11일 날 대정부 질의에서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의 질문에 이 사태에 대해서 대통령보다 본인의 책임이 더 크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대통령이 지금 탄핵된 이후에 여전히 그 생각은 그대로십니까? 저는 이런 어려움이 오는데 제가 더 잘 보좌하지 못한 그 책임이 크다는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내 답변하시는 동안 마치 박근혜 대통령 하에서 총리를 하신 분이 아닌 것처럼 두 분이 각자 다른 세상을 살았던 것처럼 답변하시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고위공직자가 검찰의 수사에 부당한 외압을 넣었다. 이러면 이거는 범법행위죠? 부당한 외압을 넣으면 적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것이 또 범법행위죠? 그것이 범법으로 가는 것이냐 부당함으로 그치느냐 그건 또 사안별로 판단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죠. 부당한 외압이 있어서는 안 되죠. 부당한 외압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총리께서 그런 부당한 외압이 있었다. 세월호 사건에 대해서 이 의혹이 제기가 됐습니다. 아까 끝까지 그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목소리를 높이셨는데 사실이 아니면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진위를 밝히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총리님이 권한대행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라도 그 진실을 밝히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명확하게 알고 있는 일입니다. 아니, 그거는 총리님만 알고 계시는 거고 온 국민은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진실을 밝혀야죠. 온 국민이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까? 네. 그렇게 저는 생각하지 않고요. 그다음에 그 당시에 이제 실무적으로 많은 여러 논의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저는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바가 물론 없습니다. 아니요. 대통령도 최순실도 다 안 했다고 했습니다. 어쨌든 의혹은 제기됐기 때문에 국민들 앞에 이 진위 여부는 가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계속 부당한 의혹을 받으시면서 총리 역할을 하고 싶지는 않으시잖아요. 무슨 의혹을 받으면서요?
부당한 의혹을 계속 제기받으면서 당신 범법행위한 거 아니냐 이런 제기를 받으면서 계속 정상적인 총리 역할을 하시기는 어렵잖아요. 의원님 말씀대로 그 의혹이 부당하면 정말 그 의혹은 부당한 거 아닙니까? 부당한 의혹이라면 진실을 밝혀야 되죠. 그 진실을 밝히는 기관이 어디입니까? 지금 특검입니다. 부당한 의혹이라는 말씀의 뜻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총리님이 부당하다고 하시니까 그러면 본인 스스로가 이 진실을 밝혀야 하고 지금 특검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으니 황교안 대행께서 특검 수사를 받으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황교안 내각은 탄핵 단두대 앞에 서 있습니다. 탄핵을 기다리고 있는 기요틴 캐비넷입니다. 국민이 그 단두대에 목줄을 쥐고 있고 국민들이 그 목줄을 놓는 순간 이 내각은 대행체제는 끝납니다. 현 내각은 따라서 철저히 민심을 쫓아가야 합니다. 지금 유일하게 국민들로부터 합법성을 인정받은 선출된 권력이 바로 이곳 국회입니다. 권한대행이 되자마자 국회에 출석을 한 해 만에 이런 식으로 국회와 기싸움하는 일 두 번 다시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명심하시고 국회에 사력을 다해서 협조하십시오. 대통령이 3일 전에 참모들에게 경제가 걱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재벌과 결탁해서 수백억의 뒷돈을 챙기고 민생 경제를 최악으로 망쳐놓은 대통령의 입에서 나올 소리가 저는 아니라고 보는데 총리는 그 말씀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3일 전이라는 게 무슨 말씀입니까? 며칠 전에 참모들하고 이런 얘기를 했다고 언론 보도에 다 나왔습니다. 신문 안 보십니까? 예, 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야말로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입니다. 황교안 권한대행은 지금 우리 경제에 있어서 가장 큰 불안 요소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의원님께서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중간에 하고 싶은 말씀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냥 말씀만 하고 다 넘어가시고 제가 준비한 답을 얘기하려고 그러면 딴 질문을 자꾸 하시는데 그 제가 뭘 답을 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드린 질문에 답을 하세요. 여러 질문 얘기하시면서 지금 답할 시에 질문했습니다. 기회를 가장 큰 안 주고 불안 요소가 뭡니까? 우리 지금 경제 상황에. 우리 경제 상황, 네. 지금 상황에서 네. 제일 어려운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 내수가 침체돼 있고 또 소비도 잘 안 되고 있는 이런 측면 그리고 그 산업계 각 부분에 구조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 이런 것들이 우리 내부적인 그런 어려움이고 또 동시에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국제 경기가 어렵고 또 저유가라든지 또 미국의 금리 인상이라든지 이런 외부적인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좀 어려움으로 그렇게 작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또 우리만 겪는 어려움이 아니고 또 우리가 지금 유일하게 겪고 있는 어려움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해나가고 있고 또 전문가들과도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이런 각종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 정부 들어설 때부터 4년 내내 그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뭘 호전시켰는지 질문할 수밖에 없고요. 13일날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이런 보고서에서 전망을 내놨습니다.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결정하기까지 최장 180일이 걸릴 예정인데 이 기간 기업활동과 소비자 지출이 악화될 수 있다. 한국 경제의 가장 큰 불안 요인은 바로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이 불안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하루빨리 종결이 돼야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의원님 말씀의 취지를 잘 알겠습니다만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탄핵 심판은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180일을 다 꽉 채워서 판결하기를 바라십니까? 재판 절차에 따라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는 여러 이야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정부 당국에서 그 부분을 강하게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가급적 빠른 시간 안에 이 심리를 진행하기 위해서 헌재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이 보도를 봐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신속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바라면서 조금 기다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총리님, 대통령 체제와 권한대행 체제 중 어떤 것이 더 국정 안정화를 이룰 수 있습니까? 그건 너무 당연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대통령께서 자리를 지키고 계시는 것이 더 안정이 될 수밖에 없고 저는 어쨌든 이 부분을 보충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자리를 지키시는 게 안정화되는 건 아닙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 자리를 어떻게 지키고 있습니까? 국정이 이 사태까지 만들어 놓은 장본인이. 대통령 체제가 더 안정적입니다.
2004년 탄핵 때도 그래서 고건 총리가 헌법재판소에 빠른 심판을 요청을 했습니다. 황교안 총리도 대통령 체제가 더 안정적이라고 하셨으니 박근혜 대통령 체제가 아니고 권한대행이 아닌 대통령 체제가 안정적이라고 하셨으니 하루빨리 탄핵 심판이 인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얘기를 하셔야 합니다. 헌정사상 초유의 비상사태고 경제는 세계적으로 위기 상황입니다. 총리는 어제 권한대행으로서 국민의 일상이 정상화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지만 그 정상화의 몫은 권한대행의 몫이 아닙니다. 새로운 정부의 몫입니다. 그 정상화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탄핵 심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어제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범위에 대해서 권한 범위에 대해서 현상을 유지하는 소극적인, 두 번째 현상을 유지하되 불가피적으로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세 번째로는 제한이 없이 대통령의 권한을 다 행사할 수 있는 세 가지 경우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학계의 결과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 이건 다 헌법학자들의 해석인데 총리님은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정도의 수준에서의 권한 범위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본인은? 제 판단에는 그렇게 이론적으로 어떤 범위 안에 있느냐 이것보다도 말씀드린 것처럼 신속하게 국정을 안정화시킬 수 있도록, 또 거기에 가장 필수적인 것이 안보를 튼튼히 하는 일, 또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일, 그리고 경제를 살리고 그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민생을 챙기는 일, 이런 부분들을 신속하게 또 최선을 다해서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저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논점 이탈하시지 말고요. 권한 범위를 정확히 알아야지 그만큼의 권한 행사를 하시는 거 아닙니까? 3번처럼 하시겠습니까? 기본적으로 국민들을 위해서 또 나라를 위해서 필요한 일들을 해나가겠습니다. 거기에서 논란이 생기는 부분은 또 그 논란이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협의해가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입법조사처에 문의를 했습니다. 우리의 대통령 권한대행자인 국무총리는 민주적 정당성이 다른 대통령 체제의 부통령보다 약하기 때문에 이를 고려해서 현상 유지 이외의 권한 행사를 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런 답변이 나왔습니다. 결국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권한대행을 맡았기 때문에 대통령 권한 행사 하시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저께 또 대정부 질의에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인사권에 대해서 공백이 우려되는 부분, 부득이한 부분, 경제 살리고 일자리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권을 행사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리고 나서 대통령 탄핵된 지 열흘 만에 제일 첫 번째 이루어진 인사가 마사회 회장이었습니다. 안 그래도 온 나라 국민들이 지금 말 때문에 분통이 터지고 있는데 이 마사회 회장 인선하는 것이 일자리 만들고 경제 살리는 것하고 얼마나 부득이한 연관성이 있기에 이렇게 임명을 하셨습니까? 진행이 다 되던 부분이고 이미 오래전부터 절차를 밟아서 진행이 되어 오던 부분이고, 또 공석이 우려가 되는, 공석이 걱정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진행을 한 것이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국정에 공백이 없는, 그러나 논란이 최소화될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을 마련해 보자는 것이고, 지금 권한대행이라고 해서 국정에 공백이고 뭐고 그냥 손 놓고 있어라,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마사회 회장 임명하는 것이 공백을 축소하는 것입니까? 경마산업, 말산업이 지금 권한대행 이 정부에서 제1의 국정과제인지 묻지 않을 수 없고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총리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상황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국정을 안정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에 있어서 여러 정책들이 있겠습니다만은 우선은 가장 중요한 것은 안보를 지키는 것이다. 또 경제 어려우니까 경제를 살리기 위한 지혜를 모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민생이 어렵기 때문에 민생을 안정시키기 위한 노력을 어렵지만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총리는 대통령 탄핵 인용 이후에 치러질 대선에 대한 실무적인 준비에 착수하셨습니까? 아직 착수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사태가 생기게 되면 우리 법 시스템이 작동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대로 진행이 되면 될 것이고, 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기관들이 미리 필요한 준비들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돌아오지 못하는 권력입니다. 총리는 탄핵이 인용된다고 생각하고 대선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그래야 국민의 소중한 참정권을 지킬 수 있습니다. 황교안 총리는 사실이
확인되어야지 대통령의 국정농단에 대한 사실관계에 대해서 가타부타 얘기를 하실 수가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대통령의 답변서에도 거의 이와 유사한 내용으로 답변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소위 국정농단은 탄핵의 스모킹 건일 뿐입니다. 탄핵의 배경은 열심히 살아온 국민들의 분노고 국민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된 불통정책 때문입니다. 총리는 이랜드파크 외식업체 1위인 이랜드파크의 기업이 4만 4천 명 알바 청년들의 임금을 84억 가로챘다는 얘기 들으셨습니까? 뭐 보도가 난 거는 봤습니다. 내용은 아직 제가 정확한 보고를 듣지는 않았습니다. 네. 대기업이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청년 알바들의 등을 치는 사이에 또 다른 재벌이 삼성이 정유라 한 명에게 말 사주고 호텔 사주고 106억 원을 갖다 바쳤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그렇습니다. 나는 좀 못 먹고 못 입고 못 살아도 우리 자식들 열심히 가르쳐 놓으면 내 자식 세대는 좀 나아지겠지. 이렇게 믿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국정농단 사태는 이런 부모님들에게는 배신감에 치를 떨게 만들었고 우리 청년들에게는 절망을 안겨준 일입니다. 대통령의 피눈물이요. 지금 국민들의 가슴에 피눈물이 흐르는 것을 총리는 똑똑히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대통령은 주름 시술 받으면서 피멍이 들었지만 이분들은 자기 자식들은 백수로 비정규직으로 살게 만든 그런 죄로 가슴에 피멍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박근혜 정부의 정책을 바로잡지 않으면 영원히 최순실 같은 사람들이 호의호식하는 그런 나라가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판단 때문에 탄핵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총리님은 박근혜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시겠다는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정책 하나하나를 별도로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문제가 됐던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가급적 신속하게 엄정한 처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 이외에 국가 정책은 이 정부가 새로 시작한 것도 있지만 역대 정부가 계속 추진해왔던 것들이 이어져 오고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 하나하나를 면밀히 따져서 부정한 부분은, 잘못된 부분은 과감하게 잘라내고 또 지켜나가야 될 부분들은 견고하게 흔들림 없이 지켜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류 피해액 13조입니다. 10월부터 중국에서는 공연, 광고, 그리고 영화 개봉이 한 건도 없습니다. 그런데 국익 운운하면서 4월 달에 사드 배치하실 겁니까? 4월 달에 사드 배치한다고요? 사드 배치를 제대로 추진하실 거냐고요? 아까도 거듭 말씀드렸다시피 사드라고 하는 것은 금년에 들어서 북한이 예, 아니요만 말씀해 주십시오. 핵실험을 2번 했고 또 미사일 도발을 24번 했습니다. 눈앞에서 이런 현존하는 그런 위협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나라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일환으로 핵 도발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사드 배치를 결정한 것입니다. 그 부분은 우리 국가의 안위,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불가피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국정교과서는 국민 여론을 수렴해서 교육부에서 판단을 할 일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교육부에서 결과적으로 부정적 여론을 받아들여서 국정교과서를 중단, 폐기하겠다. 그러면 받아들이실 겁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웹 전시 기간 중입니다. 그 결과들을 가지고 판단할 일이고 아마 저에게도 보고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정부의 또 다른 핵심 정책인 성과연봉제 내년 1월 예정대로 추진하실 거죠? 지금 이미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지금 이미 성과연봉제 도입한 공기업들이 많이 있고 또 민간에서도 이 부분이 필요하다고 해서 같이 동참하겠다고 하는 이런 기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불법 이사회로 공공기관 현장 갈등이 극대화되고 민영화가 추진되고 공공성이 나빠져도 추진하시겠다는 겁니까? 불법 이사회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정부의 입장은 합법적인 범위 안에서 필요한 성과연봉제, 이 성과연봉제는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그동안에 이제 공공기관의 임금 체계가 성과와는 관계없이 연공서열에 따라서 시간만 지나면 임금이 올라가고 직급이 올라가는 이런 체계였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은 이제 새로운 시대에는 맞지 않는 것이 아니냐. 세계 각국도 성과 연봉제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추진해 나가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다만 그 과정에서
이제 부당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심사를 엄정하게 하고 또 그 성과연봉제에 따라서 불이익을 받는 사람도 다시 좀 도약할 수 있는 재기할 수 있는 이런 기회들을 주어가면서 그러나 큰 방향은 연공서열이 아니라 능력과 성과에 따라서 평가를 받고 또 대우를 받는 이런 것이 선진적인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근혜 정책에 대한 총리님의 인식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국민은 피눈물 나는 심정으로 대통령과 대통령 정책을 탄핵했습니다. 하지만 총리는 탄핵된 정책을 그대로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대통령 탄핵은 정책 탄핵입니다. 박근혜 정책 강행은 탄핵 거부입니다. 그러한 총리 역시 박근혜 정책과 함께 머지않아 탄핵될 것입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국민의 명령으로 국회는 탄핵했습니다. 민주주의의 쾌거입니다. 하지만 한교안 권한 대행은 대통령이 탄핵됐다는 현실조차 무시하고 박근혜 정책을 계속 추진합니다. 탄핵을 무효화하려는 반헌법적인 저항입니다. 국민은 이 저항을 가장 민주적인 방식으로 더 이상 선을 넘어가게 됩니다. 그 결과는 탄핵이라는 민주적 심판입니다. 이재명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 강서병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한정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서울 강서구 병 출신 한정혜 국회의원입니다. 2013년 2월 25일 국민통합을 이루고 국민행복시대를 열겠다고 출범한 박근혜 정부. 4년이 되어가는 지금 몇 가지 객관적 지표와 자료를 통해서 정부 신뢰를 바탕으로 한 국민통합과 국민행복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네, 황교안 총리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OECD 최하위 수준입니다. 특히 청년들의 정부에 대한 신뢰는 거의 바닥 수준입니다. 신뢰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며칠 전에 나온 고려대 정부학연구소하고 한국리서치가 조사한 일반 국민과 정책 전문가들이 매긴 대정부 신뢰도도 5점 만점에 1.79점으로 최악의 상태입니다. 왜 이렇게 신뢰받지 못하고 불신이 깊어질까요? 몇 가지를 한번 좀 알아봤습니다. 세월호 참사 과정에서 우리는 정부의 무능을 목도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에 대해서 정부의 모르쇠, 국민의 분노 게이지를 사실은 더 불러일으켰습니다. 유엔 인권위원회는 올해 9월에 치명적인 가습기 살균제의 피해자들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확대하라고 권고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가습기 피해 구제법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입장을 봐주십시오. 재정당국은 가습기 살균제 법 만드는 거 반대합니다. 그래서 환경부 보고도 해당 상임위에서 반대하라고 합니다. 만약에 법안이 통과된다면 기재부는 법사위에서 맡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재위에서도 관련한 국가재정법을 통과되지 못하게 할 거라는 겁니다. 기금의 설치가 아닌 비슷한 개정인 구제 개정을 만들더라도 국가재정 투입에는 반대하겠다는 게 기획재정부의 재정당국의 입장입니다. 왜 기획재정부는 우리나라 재정당국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에 대해서 이런 입장을 갖고 있을까요? 말씀드릴까요? 그 부분에 관해서는 기재부가 잘 알겠습니다만은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이 가습기 이 사태는 가해 기업이 있는 그런 사태입니다. 누가 이것을 가해했는가, 누가 피해를 일으켰는가에 관한 명백한 가해자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는 원인을 제공한 그런 가해자가 책임을 지는 것이 기본적으로 맞고 정부의 입장에서는 그것에 보충해서 필요한 부분들을 또 보완해서 가습기 피해자들의 어려움을 해소해 나가도록 그렇게 같이 지원하는 것이 방향이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말씀도 일정 부분 맞습니다. 그러나 이미 해당 기업이 폐업을 한 것도 있습니다. 한 군데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대책을 앞으로 세우고 있는 폐업을 것으로 하게 알고 되면 또 있습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에서 국가 재정 투입이 불가하다면 국민이 왜 내가 세금을 내야 되지라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재정당국은 재난이 났을 때도 화재가 났을 때도 고용 불안 사태가 일어났을 때도 어떠한 방식이든지 재정을 투입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참사가 났는데도 재정 투입에 대해서 이렇게 극구 반대하는 걸까요? 총리께서는 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대한민국 국민인 것을 알아주시고 재정당국이 좀 더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할 수 있도록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방향은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통사고가 나서 사람이 사망이 생겼다 그러면 그래서 가해자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고 이 부분도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또 가해 기업들이 있으니까 아마 제가 알기로는 한 군데는 폐업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해자가 책임을 지는 기본 원칙에 입각하면서도 또 피해자분들의 고통이 크기 때문에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더 광범위하게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그러나 기본적으로 당부를 하겠습니다. 정부가 국가재정 투입에 반대를 먼저 하고 나선다라고 하면 그것은 일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죠. 어떤 방식이든지 나중에라도 예산을 줄이겠다라고 하는 얘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재정당국이 이 사안을 보는 인식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 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런 보완 방안에 대해서 관계부처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올해 안에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법을 통과시키고자 합니다. 더 이상 이분들을 가슴 아프게 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자, 최저임금은 어디서 결정합니까? 지금 잘못 들었습니다. 최저임금을 최저임금. 네. 최저임금위원회가 있습니다. 아마 거기서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저희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에서의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아니라 김기춘 비서실장이 결정했습니다. 저것은 김영한 민정수석의 업무일지에 나온 2014년도 6월 20일자의 메모입니다. 6월 30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액을 결정하는데 7% 인상선으로 하자라고 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고 실지 공익위원들은 그때 7%라고 하는 인상안을 내서 결정적으로 7.1%로 결정되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왜 존재했는지 공조직의 의사결정 구조를 와해시키고 왜곡시켜버린 정부가 박근혜 정부입니다. 이러니 정부에 대한 불신이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지 않으십니까?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 기준을 정함에 있어서는 여러 의견들을 수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일이 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리다만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어떤 자율적인 그런 회의체를 통해서 충분히 협의를 했고 지금 그 인상률이라고 하는 것이 그게 아마 우리 그 경제 여건에 비추어서는 그걸 꼭 적다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 지금 상황에서는 뭐 물론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만 그런 것들을 감안할 때 그 부당한 이런 결정이 있었던 것은 아니지 않느냐. 결정이 많고 작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해당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구조에 외부 세력이 전혀 최저임금위원과 관련 없는 사람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더 파악을 해봐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지금 돌아가신 김영한 민정수석을 다시 오라고 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자, 공직자들의 말 바꾸기가 하루 이틀은 아니지만 지속적인 거짓말과 허언은 정부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국민통합 즉 사회통합의 걸림돌이 될 뿐입니다. 실례로 지난해 9월 13일 날 노사정 잠정 합의를 한 이후에 당시 김대한 노사정 위원장과 이기건 노동부 장관은 임금 피크제 실시를 위한 취업규칙 개선 요건과 절차에 말하는 절대 정부가 일방적으로 하지 않으며 노사와 충분히 협의를 거친다고 명시적으로 합의했다고 기자회견까지 했습니다만 이것은 그냥 허언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크고 작은 이런 거짓말들이 정부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것으로 나타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지 않으십니까? 그 부분에 관해서는 노사 간의 합의, 노사정 합의의 정신에 입각해서 진행을 해온 것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를 듣고 있는데
구체적인 경우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너무 업무를 좀 잘 안 챙기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노동부 일인데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많은 분들이 관계가 있기 때문에 네, 공직자들이 이렇게 국민에게는 거짓말을 일삼으면서 공공기관 종사자, 대기업 종사자들은 언론을 동원해서 공공의 적으로 만들고 뒤로는 특정인에게 이익을 주기 위한 정경유착과 국정의 사유화를 진행했습니다. 우리 다 잘 알고 있는 세계재단에 대해 재계의 출연을 요청하고 반대급부로 재계의 규제 완화 요구에 화답하는 법안의 조속 처리를 위해서 국회를 압박했습니다. 입금이 완료되고 난 뒤에 대통령은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5대 노동개혁법 처리를 요구합니다. 올해 1월 13일에는 K스포츠재단 입금 완료한 다음 날은 역시 마찬가지로 노동개혁법 처리를 또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1월 18일에는 입법 촉구 서명운동회까지 참여를 했습니다. 왜 이렇게 절대 일방적으로 진행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쉬운 해고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완화라는 두 개의 지침조차도 올해 1월 22일 득달같이 시달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해야만 했을까요? 기본적으로 정부의 노동개혁의 방향은 이중구조를 개선하고 일자리를 많이 창출해 나가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검토가 있었지 않았겠나 생각합니다마는 상세한 내용은 좀 더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재계가 박근혜 정부에 요청한 노동 관련 규제의 완화와 관련된 항목은 총 12개입니다. 그중에 3개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과 관련한 것으로 국내 일자리와 관련됐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검토를 뒤로 미룬 것이고 나머지 9건에 대해서는 재계의 요구에 화답을 어떤 방식이든지 했습니다. 문제는 법안은 제출했는데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법안이 아닌 지침으로 할 수 있는 것, 그 숙제부터 먼저 한 것이지요. 실제 대통령은 노동법 처리를 촉구하면서 총선서 얼굴을 못 들 것이라고 국회에다 대고 악담을 퍼부은 적도 있습니다. 재계로부터 받은 돈, 그에 대한 화답은 해야 되는 것이죠. 법은 통과가 안 되고 지침이라도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게 박근혜 정부의 실체였습니다. 민낯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노동부 장관 잠깐 나와주십시오. 예, 고용노동부 장관입니다. 네. 자신이 데리고 있던 인턴을 너무 아끼고 사랑해서 공기업에 불법 취업시킨 의혹에 쌓인 새누리당의 최경환 의원은 경제부총리 재직 당시인 작년 여름 저렇게 얘기했습니다. 호봉제 중심 임금 구조는 성과급 체계로 바꾸고 파견을 통한 대체 근로를 자유롭게 해줘서 기업이 노조의 대항력을 갖추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노동 5법이니 노동 4법이니 얘기합니다만 사실 재계가 원하는 것은 파견법이죠. 그리고 성과급 체계를 활용한 쉬운 해고. 자, 정부가 어떤 정책을 추진할 때는 최소한 법은 지켜가면서 해야 되겠죠.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총리께서는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성과연봉제 관련해서 합법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노사 자율로 진행하고 있다. 그런데 저희가 듣기로는 금융위 노동부를 비롯해서 해당 기관의 산하기관에 이렇게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2016년 임금 동결하겠다. 2017년 임금도 동결하겠다. 직제도 반영해주지 않겠다. 승인 난 것. 승진도 불가하다. 라고 협박하며 진행하는 것도 이것도 노사 자율입니까? 말씀드릴까요? 네. 네. 임금체계, 지금 의원님이 여러 번 지적하신 임금체계 개편, 그 다음에 우리 근로계약을 둘러싼 불확실성 때문에 청년들이 일자리가 안 늘어나고 현재 일하고 있는 근로자들의 고용 불안도 계속되고 또 격차가 커져서 노사정 간에 98년 이후부터 그걸 고치자라고 9번에 걸쳐서 장관님, 합의를 또다시 했습니다. 국무위원 필리버스터를 시작하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제가 그런 말씀드린 부분은 건 이렇게 해당 기관에 대해서 협박을 하면서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라고 하는 것이 노사 자율인가? 왜냐하면 총리께서는 노사 자율로 진행하고 있다고 하셨거든요.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두 개 지침은 절차를 정한 것이고요. 그 절차 안에서 이런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노사가 성실하게 협의해서 이런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거는 각각
뭐 그런 일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진정도 제기할 걸로 봅니다. 앞으로 이렇게 하실 겁니까? 그러지 아닙니다. 않으실 지금은 겁니까? 노사 모두 노사 자율로 성실하게 할 겁니까? 아닐 협의를 겁니까? 해서 말씀하신 대로 법에 의무화되어 있는 임금체계도 바꾸고 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당사자가 모든 노력을 해서 고쳐 나가야 된다는 걸 강조드립니다. 합법과 노사 자율이 통하게끔 하실 겁니까? 예, 그러나 해야 됩니다. 법으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임금체계를 어느 고쳐 나가야 법에 됩니다.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고령자 고용촉진법에 임금체계를 바꿔야 한다. 이렇게 의원님 더 잘하시지 않습니까? 제가 한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가셔서 2014년 4월 30일 법사위 회의록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임금체계 개편이 어떤 내용으로 법사위 의원들이 정리를 하셨는지를 한번 읽어보시고 오셔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들어가 주십시오. 네. 총리님 다시 나와 주십시오.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총리께서는 성과연봉제 실시로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가 있을 것, 즉 다시 말해서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이 있음을 인정하신 바 있습니다. 성과가 없는 사람들은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자, 성과가 있는 사람들은 더 받는 것이죠.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 우리 근로기준법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제가 알기로. 근로기준법은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이 있을 때는 반드시 근로자 과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판례 다시 한번 띄워주십시오. 저 판례들이 대부분 판례들입니다. 다 무슨 내용이냐면 일부에게 불리하게 되는 경우는 전체가 불이익 변경한 것으로 본다. 불이익 변경 시는 근로자 과반수 동의 분명히 필요하다. 그리고 전가의 보도처럼 사용하고 있는 사회 통념상 합리성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엄격하게 예외적으로 적용되어야 된다. 여긴 해당되지 않습니다. 내려주십시오. 노사 자율로 법을 지켜가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지금 사회 통념상 합리성은 대법원에서 인정된 그런 개념입니다만은 지금 그 노사 현장에서 적용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지금 노사협의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방금 보신 판례들이 안내하고 있는 것입니다. 방금 보신 판례들이 사회 통념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례들입니다. 제가 보여드린 겁니다. 사회 통념상 합리성에 따라서 합리성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례들입니다. 글쎄요. 그것에 따라서 판단을 하라. 그것이 사회 통념상 합리성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판례입니다. 불이익 변경인 경우에 불이익한 변경이라 하더라도 사회 통념상 합리적이라고 한다면 그 부분은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것이 대법원의 판례로 저는 알고 다시 있습니다. 한번 판례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법조인 출신 아닙니까? 다시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건 판례 보면 금방 나오는 것입니다. 네, 저 찾았습니다. 그래서 찾은 내용들입니다. 판례. 일관되게 사회 통념상 합리성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극히 예외적으로 적용돼야 하며 지금 진행하고 있는 성과연봉제는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과 내용이 다릅니다.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국민 행복시대를 열겠다고 했는데 얼마나 행복한 대한민국 국민이 되었는지 몇 개 자료 한번 보겠습니다. 실업 불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신규 채용 15세에서 29세는 2007년 대비 2007년 54%에서 2015년 64%입니다. 청년층 비정규직이. 입만 벌리면 노무현 정부를 얘기하는데 이런 거는 왜 노무현 정부를 못 따라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전일제 임시직이 1년 뒤에 정규직이 전환될 확률이 실업자가 정규직이 전환될 확률보다도 낮은 유일한 나라 대한민국. 비정규직의 절망으로 버티는 나라 대한민국입니다. 사내하청 용역업체 파견 노동자 원래 대기업이 직접 고용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경우에 이익을 어떤 것을 보는지 한번 보시죠. 원래 본인들이 부담해야 되는 법인세, 부가세, 임금 등을 비롯한 것들을 쪼개기 하청, 파견업체에다가 다 전가합니다. 그리고 그 영세기업도 생겨난 거에서 국가에서 또 세금으로 또 지원해 줍니다. 결과적으로 대기업을 지원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은 동의하시죠?
뭐 그런 부분 저런 부분을 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노동부가 현장 지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은 동의하지 않습니까? 현장에 따라서 여러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자료 보십시오. OECD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특히 제조 부문 10인 미만 사업장의 수가 우리보다 인구가 훨씬 많은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보다도 기형적일 만큼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중소기업 고용 비중은 매우 높습니다만 부가가치는 대기업이 대부분 가져가는 대기업 중심 경제. 그런데 세금이나 배당 등을 제외한 최종 이윤에 대한 근로자 보상은 대기업, 중소기업 불문하고 OECD 최저입니다. 정가의 보도처럼 대기업 노동자를 비주생 노동자라고 하고 동네북으로 만들어서 때리고 있습니다만 대기업 노동자 실제로 그렇게 많이 가져가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노동자와 같습니다. 이 기형적 구조 어떻게 바꾸실 수 있을까요? 어떻게 바꾸실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통계는 제가 알고 있는, 기억하고 있는 거와는 차이가 많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근로자들 간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는 그런 점에 있어서는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면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어린 초과의 이익으로 기업 주는 비선실세의 자녀에게 많은 과도한 중소기업, 과도한 영세기업, 이상하게 마치 불균형적이고 기형적인 이 영세기업들의 숫자는 사실은 기업들이 무분별한 외조와 용역 하청, 파견, 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최소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있는 한에서는 점검과 지도 감독을 통해서 확대되는 것을 막아야지만이 빈곤의 나라로 떨어지는 것을 유지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좀 해달라는 어려운 근로자들을 위해서 필요한 정책들을 개발하고 집행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근혜 정부 4년 대한민국에는 국민 통합도, 국민 행복도 없었습니다. 예술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닌 최순실품이 이루어지는 나라였으며 비선 실세에 걸려 정경유착으로 나라를 못하는 일에 한 탄핵당한 대통령과 그 과정에서 국민을 분열시키기 앞장선 공직자들이 있었습니다. 일반 소통이라 생각해서 대면 보고조차 없었던 물통속이었습니다. 그 물통의 구조가 오늘날 대통령 탄핵이라는 국가적 은행 사태에 증명하게 만든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확대한 중무연수 역시 이 책임에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지금 매너적으로 닥쳐오는 이 상황이 더욱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 더불어민주당 책임있는 자세로 여러분과 함께 이 위기를 넘어 진정한 국민화 그리고 정의와 원칙이 바로 서는 대한민국 만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해 주셔서 한정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북 구미갑 출신의 새누리당 백승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재방송인데, 여러분들과 같이 보고 있는 게 재방송이에요, 재방송. 그래서 재방송 팩트TV에 계속 하고 있고요. 저는 팩트TV를 떠서 방송해 드리고